자, 이 시간에는 이제 우리 두 번째 파트 공인중개사 제도 보겠습니다. 자, 이 파트는요, 뭐 이론적인 건 없어요. 또 뭐 판례 이런 것도 없습니다. 자, 우리 법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는가 그런 내용만 잘 체크하면 돼요. 그리고 특히 시험에 출제되는 부분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칠판에 언급되어 있는 파트, 자, 이 파트만 위주로 여러분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시험 시행기관. 그러니까 우리 시험을 어디서 주관하느냐 이건데, 자, 이렇게 원칙과 예외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냐면 원칙은 이제 지금 시도지사라는 얘기인데, 자, 우리 시험은 시도별로 그러니까 치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시험 보신 분들은 서울시장, 그리고 경기도에서 시험 보는 분은 경기도지사,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합격을 하면 여러분 자격증에 시도지사 직인이 찍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시도별로 시험을 치르다 보면 어때요? 좀 형평성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는 쉽게 나오고 어디는 어렵게 나오고 이러면 어때요? 좀 불만이 많겠죠? 자, 그래서 예외로 국토부 장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부 장관이 시험 수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직접 시행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국토부 장관이 나섰을 때는요, 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독단적으로 이제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을 주관하는 데가 어디예요? 그러면 이제 원칙이 시도지사, 그리고 예외로 국토부 장관. 그럼 이제 이 둘을 묶어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이거 꼭 알아두세요. 자, 이 둘을 묶어서 시험시행기관 장 이럽니다. 자, 시험시행기관 장. 자, 그럼 앞으로 시험시행기관 장이 주관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올 텐데, 자,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 둘을 가르쳐.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이 직접 시험을 시행하지 않고 시험을 어디에 위탁을 해요. 자, 맡겼다는 얘기인데 어디다 그럼 맡기느냐? 자, 공기업. 자, 여기다 맡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국토지공사, 지금 이제 주택공사와 통합됐지만 통합되기 전 거기다 맡긴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준정부기관도 있고, 그 다음에 협회가 있는데, 협회단은 아직까지 위탁을 한 적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준정부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이죠. 지금 한국산업, 여기에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시험을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 치르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 그럼 이제 정책심의위원회를 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국토부 장관이 예외로 시험을 시행할 때는 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이제 결정한다 그러는데, 그럼 그 심의위원회가 자, 뭐 하는 데냐 이건데, 자, 보면 먼저 어디에다 설치하냐면 국토부에다 설치를 한다는 거.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둘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심의위원회는 둬야 되는 게 아니라 둘 수 있다니까 뭐예요? 자, 임의기관이라는 겁니다. 임의기관. 자, 그래서 이제 심의위원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이제 당연히 무슨 기관이겠어요? 자, 심의기관입니다. 자, 이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는 둘 수 있다. 둔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 그럼 이제 구성은 어떻게 하나요? 자, 먼저 인원인데, 자, 위원장 한 명을 뭐예요? 자, 포함입니다. 제외가 아니라.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입니다. 자, 이 숫자 외우셔야 돼요. 한 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그러면 이제 이걸 외울 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우냐? 자, 세븐일레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세븐일레븐. 네, 편의점 이름이죠. 자, 그 다음. 그럼 위원장은 누가 되느냐? 자, 국토부 제1차관이 된다는 거 체크하셔야 돼요. 국토부 장관 아닙니다. 위원장은 제1차관. 그 다음. 위원장이 하는 일이 그거죠. 이거 외울 게 아니에요. 자, 당연히 위원회를 대표하고요. 업무도 총괄하고요. 그 다음 회의도 소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회의에서 의장 역할 하는 거. 이건 다 똑같죠. 어떤. 자,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위원장의 부재시 누가 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나요? 자, 여기 보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그랬어요. 아하, 왜 그러냐? 만일 부위원장이 있다면 누가 하겠어요? 자, 부위원장이 하겠죠. 그런데 여기는 부위원장이 없고요. 위원장만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한다는 거. 자, 이거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보통 우리 모임에 회장이 있고 부회장이 있는데 회장이 없으면 다 부회장이 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는 부위원장이 없다는 거. 그 다음. 그럼 이제 위원회에 대해서 이제 임명 위촉을 누가 하나요? 그런데 자, 이것도 조심하세요. 국토부 장관이 합니다. 이거 위원장이 한다 이렇게 이제 함정을 파면 거의 넘어가거든요. 자, 그러니까 위원장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 위원장은 제1차관이잖아요. 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임기는 자, 2년입니다. 임기. 자, 2년. 그 다음에 이제 간사. 자, 이제 실무 담당할 직원이죠. 자, 이걸 한 명을 두게 돼 있는데, 자, 이거는 위원장이 또 지명을 합니다. 이거 국장이 한다 이러면 안 돼요.
물론 이제 국토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자, 위원장이 자, 실무자 한 명 이렇게 둔다는 거.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자, 이 시무위원회에서 이제 심의 사항이 뭐냐 이건데, 자, 특히 이거 시험 여러 번 나왔어요. 이거 알아두셔야 돼. 이거. 자, 4가지입니다. 4가지.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을 심의하나요? 자, 먼저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 자격 취득에 관한 거. 자, 자격 취득에 관한 거. 그래서 이제 이거 자, 자격 취득. 그러니까 이제 시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다음 부동산 중개업 육성에 관한 것도 심의하게 돼 있어요. 자, 육성에 관한 거 6자 동그라미 치시고. 그다음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것도 여기서 심의합니다. 자, 그래서 중개보수의 보자. 그다음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이것도 여기에서 답니다. 자, 이런 4가지 파트를 이제 심의를 하는데, 자, 그러면 심의사항이 뭐예요 하면 어떻게 올 거냐? 자, 이렇게 외우세요. 순서를 조금 바꿔서 자, 손자 그다음에 자, 보유. 자, 손자 보유 이렇게 외우세요. 자, 손자 보유. 그러니까 심의위원회가 뭐예요? 손자를 어떻게 보유할지 어디서? 네, 세븐일레븐에서 모여서 논의한다. 네, 이렇게 하시면 좀 수월하게 외우실 수 있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거 이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뭐냐면, 자, 시도지사입니다. 자, 그럼 이 시도지사는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사항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심의를 했을 때 1번 내용, 그러니까 이건 내용 이거죠. 자, 공인중개사 시험 자격 취득에 관한 이 내용에 대해서는요, 뭐예요? 자, 따라야 한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 3가지는 해당되지 않고 이 첫 번째 이건데, 시도지사가 뭐예요? 자, 시험 시행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시행 기관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이번 시험은 어떻게 하세요? 라고 이렇게 논의를 거쳐서 지침을 내렸다? 아, 그러면 따라야 된다. 지금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시도지사는 이 내용에 대해서만 따르는 거지 다른 사항은 따르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건 내용만 자,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자, 운영. 이것은 뭐 그렇게 자세히 볼 필요 없어요. 그렇게 시험에 그렇게 출제될 만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뭐든지 자, 운영. 어떤 위원회든지 제적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 개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것 일반 정적수인데 어떤 모임이나 다 이런 식으로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위원장이 이제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 개최 며칠 전까지, 자, 7일 전까지는 이제 통보를 해줘라 이건데, 자, 이 숫자만 하나 좀 체크하세요. 자, 이제 그렇게 뭐 자주 지금까지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뭐 이런 내용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자, 그 다음 이제 출제위원이랄지, 자, 관계 전문가. 자, 이들에게 이제 수당과 여비를 주는 것도 이제 이 위원회 여기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 요청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위원장이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리 간단히 하십시오. 자, 그 다음. 자, 이것도 뭐 너무 외우려고 하지는 마세요. 이제 이런 문구가 무슨 뜻인지, 자, 이런 단어가 어떤 뜻인가만 좀 알면 되는데, 자, 제척이란 말은 그 사람은 이 위원회에 참석하는 걸 배제. 자, 배제하겠다. 그러니까 당신은 참석하지 마세요. 배제. 어떤 경우냐? 그 심의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예요. 그럼 자기가 자기 안건에 대한 것을 심의할 수 있을까요? 어렵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제척 사유가 몇 가지 있는데, 자, 위원 자신이 안건의 당사자거나 자신의 배우자 또는 자신의 친척 이런 사람이 당사자다. 그러면 이건 안 되겠죠. 자, 팔은 안으로 굽으니까. 네. 그 다음 기피란 말은 자,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이걸 이제 기피라고 하는데, 자, 이제 이번에는 그 안건의 당사자가 이 사람은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면 내가 좀 피해를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석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걸 기피라고 해요. 주로 이제 재판에서 쓰는 말이에요. 이런 것도. 그래서 내가 만약 이 판사한테 재판을 받는데 이 판사가 내 이웃집 사람이야. 얼마 전에 대판 싸웠어요. 나한테 앙금이 남아있어. 그러면 이 사람한테 내가 재판을 받을 때 공정한 판단을 받기가 어때요? 좀 어려울 수 있죠. 악한 감정을 가지고 좀 더 처벌을 무겁게 한다든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다른 판사한테 재판 받을래요. 이 사람 바꿔주세요. 그런 게 이제 기피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이 위원은 여기 위원회에 참석하지 말고 다른 사람 참석하게 해주세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걸 기피라고 그래요. 그 다음 이제 회피라고 하는 것은 위원 본인이 이렇게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알아서 피하는 걸. 그래서 이제 이걸 회피, 알아서 피하는 거. 그런데 자, 해당 위원이 이렇게 회피를 해야 되는데 회피하지 않고 부득이 나 참석할래요. 이렇게 나오면
국장이 그냥 위촉을 해지합니다. 그래서 해촉한단 말이에요. 이 말이. 자, 그래서 이제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빠져라. 그런데 내가 알아서 빠질래요. 해피. 그런데 부득이 참여하겠다. 그러면 해촉. 자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피란 말은 이제 당사자가 이 사람은 좀 빼주세요 하는 거. 자, 이렇게 이제 용어 개념 좀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시험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우리 공인중개사 응시 자격에 대해서 자, 우리 법에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있느냐면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연령 제한 없고요. 학력 제한도 없고요. 성별 제한도 없습니다. 심지어 외국인도 응시 가능해요. 그래서 국적 제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녀노소 불문하고 누구나 다 응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응시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는요. 본인이 잘못해서 못하는 경우. 자,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이건 꼭 알아두셔야 돼. 자, 응시 불가 사유. 자,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됩니다. 자, 그럼 어떤 경우 취소되냐면 이제 자격증을 이걸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이제 몇 가지 사유가 있는데 특히 이런 일이 적발되면 취소가 돼요. 자, 이렇게 자격이 취소되면 몇 년간? 3년간 뭐예요? 응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응시하고 싶어도 3년 지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증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는 그러니까 제한이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자, 부정행위자 나옵니다. 자, 시험 부정행위자로 적발이 돼요. 그러면 해당 시험 무효로 합니다. 심지어 이 시험이 합격 점수 나오더라도 그거 다 무효됩니다. 무효. 자, 이렇게 해서 무효 처분하는데 이렇게 무효 처분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응시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위 이제 컨닝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그 전에 열심히 하셔가지고 부정행위자로 적발되지 않게끔. 자,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꼭 두 가지 기억하세요. 자격이 취소되면 3년. 그 다음에 부정행위자는 몇 년? 5년. 이 두 가지 예외에는 응시에 있어서 불이익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느 사람이라도 다 응시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그러면 시험은요. 자, 매년 1회 여기 이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매년 1회 이상 이렇게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3번, 이렇게 6번 볼 수는 있어요. 자, 그런데 현재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날짜도요. 매년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자, 이렇게 응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알아두세요. 단서 이런 게 중요한데. 다만 시험 시행기관장입니다. 시험 시행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뭐 전쟁이 났다든가 뭐 지진이 났다든가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위원회 자, 의결을 거쳐 당해연도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시험을 시행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 이런 게 생기는 건 흔하지 않죠. 자, 그래서 이제 준비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당해연도 시험을 보지 않겠다라고 결정할 수 있는 게 누구냐면 누구다? 시험 시행기관장. 이거 알아두세요. 자, 이거 이미 시험에도 나왔어요. 그 다음 시험 시행기관장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는 거. 자,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네, 이거 두 개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시험 시행기관장이 누구예요 하면 원칙은 시도지사 예외 국토부 장관 그랬죠? 자, 이 둘을 합쳐서 시험 시행기관장 그런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시험 방법과 시험 과목인데 자, 이것은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시험 방법이 이제 1차와 그 다음에 2차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과목 이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시험에 나오지 않아요.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시험 면제차 1차 합격자에 대하여 여기 보세요. 다음 회에 한하여 1차가 면제된다. 자, 여기서 조심하세요. 다음 연도가 아니라 뭐예요? 다음 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우리가 33회 시험을 봐요. 그럼 33회 1차가 합격이 되면 다음 해니까 뭐예요? 34회 때 1차가 면제되는 거지. 자, 35회, 36회 당연히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가끔 질문하신 분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시험을 보기 때문에 다음 연도나 다음 회나 같은 말 아니에요. 이런 분이 가끔 있는데 자, 좀 전에 보세요. 자, 당연히 시험 안 볼 수 있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33회 시험을 봐서 1차 합격했는데 내년에 부득이한 사정이 생겨서 시험이 없어요. 그러면 내 후년에 시험을 볼 텐데 그때 면제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음 해가 아니라 다음 연도 그래 버리면
내년에 만약 시험이 없으면 이 사람은 1차 합격 관계 그때 써먹을 수 없잖아요. 유예가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연도하고 다음 회란 말 달라요. 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험 출제는요. 당연히 출제위원이 하죠. 자, 그런데 이 출제위원. 자, 누구를 출제위원으로 위촉을 하느냐. 자, 부동산 중개 업무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그랬죠. 자, 주로 이제 한마디로 대학 교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그럼 이러한 출제위원 누가 임명 위촉하나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자, 시험 시행 기관장입니다. 자, 지금 또 시험 시행 기관장이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요. 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이렇게 하세요. 시험이란 말만 나오면 이거 다 누가 결정하나요? 그러면 아하, 시험 시행 기관장이 한다 이러면 돼요. 자, 시험이란 것과 관련된 것은 누가? 예, 시험 시행 기관장 이랬어요. 그러니까 당연 또 시험 보지 않을 수 있다. 시험 시행 기관장. 그리고 시험 출제위원이니까 누가? 시험 시행 기관장 이런 식으로.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제위원은 당연히 자, 이런 걸 지켜야 될 것이고 수당 여비도 줄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신뢰도를 저하시킨 출제위원.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뭐 유출하거나 또는 성의 없게 출제해서 오류가 너무 많다거나 이렇게 이제 당연히 또 시험 문제를 일으키면 이런 사람 또 출제위원으로 들어가게 위촉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얼마 동안? 자, 여기 보면 5년간 못합니다. 자, 5년간. 그러니까 문제 일으키는 출제위원은요, 5년 동안 다시 출제위원으로 들어가는 걸 좀 제한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5년 자,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 자, 이제 시험 실시입니다. 자, 그럼 먼저 시험 시행 공고인데요. 여기서 이제 계략적인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략적인 사항이 일종의 예전 공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 좀 미리 공고를 보고 준비할 수 있게 안전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미리 공고를 하는데 매년 2월 말일까지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보통 그 다음 년 또 각종 자격시험 있잖아요. 이걸 12월 말에 공고 더 일찍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도 이미 공고가 돼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항상 우리는 근데 이 공고 무시하고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거의 이게 고정돼 있어요.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세부적 사항 공고인데 이걸 갖다 이제 확정 공고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 아직 예정이지 실제로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럼 확정 공고는 언제냐? 시험 시행일 90일 전에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0월 달에 보면 이제 7월 달에 확정 공고가 나와요. 자, 근데 그게 뭐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예정 공고에 맞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게 막 크게 달라지거나 그러면 혼란이 생기니까 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시험 공고는 어디다 하느냐면 일간신문에 그리고 관보 그리고 이제 방송 이 중에 하나 이상에 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제 공고한다 그랬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시험을 언제 치를 거냐 알고 준비할 수 있게끔 자, 공고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응시를 하려면 당연히 응시 수수료 내야 됩니다. 자, 응시 수수료 이제 시험을 치르는 사람들이 그 시험과 관련된 각종 비용을 부담해요. 이제 출제자 수당료 줘야지, 학교 대여 빌려야 되지, 그 다음에 또 출제, 시험 보는 날 이제 감독관들 자, 수당 줘야 되지, 또 인쇄 비용 이런 걸 다 이제 응시하는 분들이 자,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제 응시 수수료가 필요한데, 자, 여기 응시 수수료 기준을 잘 보세요. 자, 이거 순서대로 이렇게 알아둬요. 순서대로. 자, 첫 번째.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경우는 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그랬습니다. 자, 시도지사가 우리가 아까 원칙적 시험 시행 기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주관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이때 지방자치단체는 당연히 누구겠어요? 자, 시도조례를 얘기합니다. 시도조례. 자, 시도지사가 주관하니까 자, 시도조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예외로 이제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때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낸다 이러면 돼요. 국토부. 자, 이제 줄여서 이제 우리가 국장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근데 이들이 지금 어디에다? 자,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럼 이렇게 위탁을 해서 위탁을 받은 기관이 시험을 주관할 때는 이제 얘네들, 즉 위탁을 받았으니까 수탁자인데 얘네들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냅니다. 그래서 현재 2만 이렇게 8,000원 정도 됩니다. 올해 이제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그런데 이렇게 수탁자가 시험을 주관할 때는 자, 응시 수수료.
또 과도하게 많이 받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래서 위탁 환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이걸 결정하게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별 얘기 없이, 자, 응시수수료 어떻게 납부하나요? 자, 아무런 조건 없이 응시수수료 어떻게 납부하나요? 그럼 항상 원칙에 따라 이렇게 하세요.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별 얘기 없이.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국장이 할 때, 수탁을 받은 사람이 할 때, 이렇게 나오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들이 결정하는 수수료 이러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수수료를 반환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 자, 어떤 경우냐? 뭐 그렇게 이제 출제 비중은 없어요. 자, 수수료를 과오납했어요. 더 냈어요. 그럼 당연히 이 금액 돌려받는 거고요. 그 다음, 시행기관이 귀책 사유로 응시하지 못했어요. 자, 이랬을 때는 이거 전부 다 돌려받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근데 이제 물어볼 만한 건 또 특히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뭐냐면, 원서 접수 기간 내에 나 시험 안 볼래요 하고 취소해요. 자, 이때는 전부 다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 접수 기간 내에. 그런데 접수 기간이 끝났어. 자, 이렇게 이제 접수 기간 내 하면 이때는 100% 다 돌려받는 얘기인데 접수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자, 이거 7일. 자, 그러니까 이날로부터 며칠? 자, 7일. 자, 이렇게 7일 이내에 나 시험 안 볼래요 라고 포기하면 이때는 뭐다? 60%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는 60%예요. 그 다음, 이날 이후부터, 자, 그러니까 이 7일 지난 이날 이후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입니다. 자,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자, 이때 이제 포기하게 되면 이때는 얼마다? 50%만 자, 돌려줄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예요. 50%. 자, 이거 이제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참고로 이걸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제 합격자 결정인데, 자, 이것도요, 뭐 시험에 이렇게 나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잠시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면서 이제 배경 지식으로 우리가 치르는 시험에 어떻게 이제 합격자를 선정하는지 자,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자, 먼저 우리 1차 시험은 절대평가입니다. 자, 그러니까 절대평가니까 평균 몇 점? 우리 60점. 물론 이제 과락점수 40은 넘어야죠. 그러면 합격이고요. 자, 2차는요, 자, 원칙이 절대입니다, 현재. 자, 그래서 지금, 자, 60점, 자, 이거 이제 60점, 자, 60점 넘으면 이제 우리 합격이고요. 네. 그런데, 자, 우리 법에 이렇게 상대평가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선발 예정 인원을 공고하여 치를 수가 있습니다. 선발 예정. 그러니까 올해 시험은 몇 명까지 뽑을 거야 하고 만일 공고를 했어. 자, 만일 2만 명이라고 해봅시다. 2만 명. 그러면 2만 명 이 등수 안에 들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나는 평균 60을 넘었다 하더라도 이 등수 안에 못 들면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상대평가로 볼 수 있다는 법에 있습니다. 규정이. 그 다음 하나 더 있는데 방식이 뭐냐면 최소 선발 인원 또는 최소 선발 비율이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이제 공고한 경우는 뭐냐면 이건 이제 절대평가 후 상대평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무슨 얘기냐? 이번 33회는 최소한 1만 명은 뽑겠다. 자, 이렇게 있어. 1만 명. 최소 1만 명. 그러면 일단 평균 60을 넘으면 다 합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 60을 넘은 사람이 만일 뭐 2만 명이다. 그럼 일단은 다 합격이에요. 평균 60을 넘었으니까. 그런데 합격생이 만일 자, 7천 명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최소 1만 명 뽑겠다고 했는데 그 1만 명의 숫자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60점 넘는 합격 점수 대상자가 만일 7천 명이다. 그러면 나머지 3천 명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그럼 나머지 3천 명은요. 비록 평균 60이 넘지 않았지만 59점, 58점, 57점 여기에서 등수로 나머지 3천 명을 추가로 합격시키겠다. 그 얘기예요. 추가로. 그래서 일단 60이 넘으면 이렇게 다 합격시키는 것처럼 자, 일단 60이 넘으면 다 합격입니다. 그런데 최소 인원에 미달된다? 그럼 한마디로 뭐예요? 추가 합격. 이때 이제 추가 합격은 등수로 자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상대평가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법에 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절대평가가 아니라 이렇게 상대평가로 바뀌더라도 법 개정 없이 바로 얼마든지 할 수는 있어요. 자, 이제 그때가 언제 될지 모르지만 요즘 심심치 않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빨리 이렇게 상대평가로 바뀌기 전에 합격하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자, 그래서 미리 좀 하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 공고. 자, 시험 합격자니까 이것도 누가예요? 자, 시험 시행 기관장입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시험과 관련해서는 다 누가 주관한다? 시험 시행 기관장이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자,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그럼 이 자격증은요, 누구가 교부하나요? 자, 원칙적 시험 시행기관이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자, 그래서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교부합니다. 그래서 자격증 맨 밑에 시도지사 직인이 찍혀요. 자, 그래서 합격자 결정 공고합니다. 보통 이제 합격자 결정 공고를 언제 하냐면 우리가 항상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이잖아요. 그러면 한 달 후에 발표해요. 보통 11월 마지막 주 수요일 날 합니다. 근데 이제 11월 마지막 주 수요일이 없이 11월 마지막 날이 화요일에 끝난다. 그러면 이제 12월 1일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그때 이제 발표하고요. 바로 그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1개월. 자, 합격자 결정 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 누가? 시도지사가. 그래서 이제 합격하신 분들은요, 자, 시청이나 도청 찾아가서 자, 이 자격증 발급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자격증을 재교부 받고 싶다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아니면 훼손되거나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자, 특히 이제 만일 개업을 하신 분이라면 이 자격증은요, 원본을 사무실에 걸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개업을 하다가 이걸 분실하거나 또는 조그만 화재가 나서 훼손되거나 이랬을 때 당연히 재교부, 즉 재발급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본을 다시 걸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재교부, 자, 누구 찾아가야 되나? 이거 중요해요. 자, 누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찾아갑니다. 자, 앞으로 자격증 얘기가 나오면요, 무조건 다 예외 없습니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주관한다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자격증과 관련해서는요, 무조건 다 누구다? 교부한 시도지사. 그러니까 자, 자격 취소 누가예요? 하면은 네, 자격 취소는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 자격정지 누가예요? 교부한 시도지사. 자, 대부분 자격증은 다 여기 교부한 시도지사 이렇게 찾아가면 돼요. 물론 자, 수수료 내야 되겠죠? 자, 이때 이제 수수료도 자, 별 얘기 없으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이게 이제 원칙이잖아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낸다 이러면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격증 얘기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이런 자격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거나 또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하여 이걸 사용하거나 이러면 되느냐? 당연히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자격증은요, 당연히 양도대여가 금지돼요. 자, 그럼 여기 보시면 공인중개사, 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는 거 당연히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격증을 양도대여하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는 것이 이제 일종의 양도대여, 여기에 이제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같이. 그래서 이제 만일 이게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자격이 취소됩니다. 그리고요, 1년의 징역 1,000만 원의 형벌. 자, 이렇게 형벌까지. 자, 1년의 징역 1,000만 원의 벌금에서 형벌까지 얻어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증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양도 대여를 했다면 누군가 양수 대여 받겠죠.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여기서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겠어요. 그럼 이 사람 명의를 사용 업무를 한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자, 양수 대여를 받았잖아요. 똑같아요. 자, 이 사람도 걸리면 1년 1천으로 처벌돼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양수 대여 받은 사람은 이 사람한테 자격증이 어때요? 그러니까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하면 자격 없잖아요, 이건. 양수 대여 받은 사람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는 자격 취소란 말이 있다, 없다? 당연히 없죠. 예. 자, 그래서 양도 대여한 사람은 자격 취소. 그리고 1년 1천. 그런데 양수 대여 받은 사람은 1년 1천만. 네. 그리고요, 자, 또 공인중개사 사칭 금지 그랬잖아요. 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것처럼 사칭하면 되느냐? 당연히 안 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자격 사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자격을 사칭하다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 1년 1천으로 처벌됩니다. 자, 사칭하다 걸리면 1년 1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에 보시면 판례가 있어요. 이렇게 양도 대여에 해당하는 판례, 그리고 사칭에 해당하는 판례인데, 자, 이 판례 어렵지 않아요. 자, 갑이란 사람이 자, 자기 자격증을 누군가에게 빌려줬는데, 그러면 이게 자, 대여냐 아니냐 이걸 판단할 때 그럼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건데,
자, 실제로 이렇게 빌린 사람이 일처리를 다 했어요. 자, 실질적인 일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빌려준 사람이 형식적으로 이제 자기가 일한 것처럼 계약서를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있어요. 그럼 이거 대여냐 아니냐? 자, 누가 일 처리를 실질적으로 했냐? 이걸로 따지겠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자격증을 빌려서만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일 처리를 다 했다면 이것은 대여에 해당한다 안 한다? 해당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대여냐 아니냐 판단할 때 실질적으로 누가 일 처리했냐 이걸로 따지면 되고요. 그 다음 이 사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판례를 보시면 이런 판례가 나와요. 거기 보시면 누군가가 무슨 사무소 대표 이제 이런 직함을 썼는데, 자, 우리가 오늘날 중개사무소를 하나 오픈하려면, 자, 그냥 할 수 없죠. 우리 사람들, 일반인들 알기엔 누구나 다, 자격을 취득해야만 오픈할 수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중개사무소 하나를 개업했어요. 자, 간판을 달았어요. 그 간판 이름을 이 사람은 부동산 뉴스 이런 상호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부동산 뉴스라고 하는 중개사무소 대표라고 명함에 판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자격을 사칭한 거냐 안 한 거냐. 자, 상호 이름이 부동산 뉴스입니다. 그럼 부동산 뉴스 대표 이렇게만 쓴 거예요. 거기에 공인중개사란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럼 이거 자격 사칭일까요? 아닐까요? 근데 판례가 뭐라고 했냐? 사칭이다 그랬어요. 왜냐? 우리 일반인들이 봤을 때 사무실 하나 오픈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비록 공인중개사란 말을 하나도 쓰지 않았지만 당연히 이 사무소 대표라면 자격이 있겠구나라고 오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격을 사칭한 거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일반인들이 봤을 때 중개사 자격이 있다고 오인할 만한 그런 명칭을 쓴다, 직함을 쓴다, 그러면 이것도 사칭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사칭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 이거 아셔야 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자, 우리 판례 아마 교재에 있는 거 한번 쭉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예. 자, 이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제도 파트. 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요, 우리 여기 전자칠판에 나와 있는 내용만 잘 습득하더라도요, 충분히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